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제 날짜에 돌려받는 일, 그것도 물론 어렵죠. 그런데 저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뱉은 말을 나중에 슬쩍 바꾸지 않는 태도요.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런 뜻이 아니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돈을 늦게 갚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이고 35이고 식품회사 상품 기획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원가 계산하고 납기 맞추고 일정표를 들여다보는 거라 자연스럽게 숫자와 날짜에 예민한 사람이 됐죠. 저한테 신용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제때 갚는 걸 뜻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믿고 내린 결정을 내 마음대로 뒤집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결국 자기 선택권의 일부를 잠깐 맡겨두는 일이잖아요. 그 맡긴 걸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예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믿는 게 도리라고요. 친구한테 밥값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고 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고, 특히 가족이 될 사람을 돈 때문에 의심하는 모습만큼은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상대의 얼굴 앞에서 그걸 무기처럼 꺼내지는 말자. 저는 그 선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건 아버지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30해 넘게 일하시다 퇴직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당겨받겠다고 조르면 아버지는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수첩부터 꺼내셨죠. 유진아, 여기다 날짜 적고 금액 적고 내 이름 써. 겨우 5,000원 당겨받는 일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 볼이 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안 적는 게 아니라 작을 때부터 적는 습관이 있어야 큰 돈 앞에서도 손이 떨리지 않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대출 업무를 맡으시던 시절에 겪은 일 때문이었죠. 10년 넘게 거래한 단골 고객이 있었대요. 서로 이름도 알고 자식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 그 고객이 급하다며 설명은 다 아는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도 사람을 믿는 마음에 절차를 간단히 처리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건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자 그 고객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기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확인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고 은행이 알아서 처리한 거라고 주장했다더군요. 녹취도 상세한 상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아버지는 한동안 혼자 그 책임을 떠안으셨습니다. 민원이 커지고 결국 징계심사대까지 올라가셨어요. 그 무렵 아버지가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국만 떠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아버지는 저와 동생 없이 저 하나뿐인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 사람은 원래 서류부터 쓴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야. 가까울수록 기록을 남겨야 그 관계가 오래가는 거다. 그때부터 저는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 메모란에 용도를 적었고 통장 내역을 분기마다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친구들은 유난이라고 웃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죠. 학교 다닐 때도 비슷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조별 과제에서 맡은 부분은 마감 하루 전에 끝내놓는 학생. 친구들은 저를 두고 유진이는 좀 답답한데 대신 얘한테 맡기면 절대 사고는 안 나라고 했어요. 칭찬인지 놀림인지 헷갈리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평가가 싫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곳이 지금의 식품회사예요. 상품 기획팀은 겉으로 보면 신제품 이름 짓고 포장 고르는 화려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원가표와 씨름하는 부서입니다. 출시 일정이 잡히면 원료 단가가 몇 원 올랐는지, 공장 라인이 언제 비는지, 물류 창고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루 종일 계산하죠. 신제품 론칭을 앞둔 달에는 밤 11시에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게 예사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대리 직함을 달고 나서야 겨우 주말에 회사 전화를 덜 받게 됐습니다. 숨통이 트이니까 그제야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마침 그 무렵에 대학 동기가 연락을 해왔어요. 야, 너 이제 사람 좀 만날 시간 되지? 우리 사촌 오빠 친구인데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해. 되게 성실해.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37, 종합병원 원무팀 과장. 첫인상은 솔직히 강렬하진 않았어요.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옷차림이 세련된 편도 아니었죠. 대화 중에 농담을 던지면 3초쯤 늦게 웃는 조금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날수록 좋아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정말 잘 지켰어요. 7시라고 하면 6시 55분에 도착해 있었고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두유랑 김밥 한 줄을 사서 로비에 두고 가기도 했고요. 문자로 놓고 왔어요. 무리하지 마요 한 줄만 남기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컸어요. 화려한 말보다 지켜진 시간이 훨씬 믿음직했으니까요. 1년쯤 만나고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무엇보다 생활 방식과 돈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둘 다 외식보다 집밥을 좋아했고 명품이나 큰 차에 관심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빚에 대해 조심스러운 편이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제일 먼저 통장부터 정리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월급 모은 것과 성과급,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 2개, 그리고 소소하게 굴리던 투자금까지 합치니 대략 2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야근하고 주말 반납해가며 만든 숫자였어요. 엑셀 시트 맨 아래 칸에 찍힌 그 금액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면서도 좀 뭉클했죠. 남자친구는 9천만 원 정도를 모아둔 상태였어요. 병원 월급이 크지 않은 데다 몇 년 전에 목돈 들어갈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둘이 가진 걸 합치면 3억이 넘었습니다. 무리한 대출 없이도 괜찮은 전셋집을 구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목돈 받지 말고 우리가 모은 걸로 시작하자. 솔직히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결혼인데 부모님 통장부터 열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은 양가의 재산을 합치는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책임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 생각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게 좋았죠. 우리는 집을 사려고 큰 대출을 받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사야 한다고들 했지만 저희 계산으로는 원리금 상환액이 두 사람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 계획이든 이직이든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될 것 같았어요. 조금 좁아도 출퇴근이 편한 전셋집에서 시작하고 몇 년 모아서 천천히 넓혀가자. 그게 우리 결론이었습니다. 결정이 빠르니 준비도 빨랐어요. 예식장 후보를 3곳까지 좁혔을 때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식장 계약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자.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먼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계셨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손이 크고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무치고 전까지 부치시길래 제가 좀 말렸습니다. 엄마, 너무 차리지 마. 부담스러워해. 얘는 첫상인데 그럼 김치찌개 하나 놓냐? 걱정과 달리 그날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남자친구는 긴장해서 처음엔 어깨가 굳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병원 업무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으시니 금세 풀렸습니다. 두 분 다 서류와 절차를 다루는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통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식사 중에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자기와 누나를 키우셨다고요.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나? 아버지가 물으시자 그가 답했어요. 근처에서 신축 빌라 분양 대행사 팀장으로 계세요. 그 일만 15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성함을 말했는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군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머니는 이마를 짚고 한참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뼉을 치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아, 맞다. 유진이 이모 집 계약할 때 그분 아니야? 몇 해 전에 이모가 신축 빌라를 하나 장만하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계약 자리에 같이 가셨는데 분양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옵션을 넣고 빼는 걸 유연하게 조정해주고 이모네 사정에 맞춰 입주 날짜까지 미뤄줬다고 하더군요. 이모가 그 계약에 꽤 만족해서 한동안 주변에 소개까지 했다고요. 남자친구도 눈이 커졌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통화 스피커 너머로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아이고, 그 사모님이요? 기억하죠.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 넘겨보시더라고. 요즘 그런 분 잘 없어요. 다 끝나고는 고생하셨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셨잖아요. 내가 그날 사람 참 반듯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끊기고 나서 남자친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진짜 인연인가 보다. 어른들끼리도 이렇게 얽혀 있고. 솔직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둘만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 사이에도 나쁘지 않은 기억이 이미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하더라고요. 시작이 순조롭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에는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과일 상자와 홍삼을 들고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어요. 집안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가 될 분과 그 남편분까지 계셨습니다. 처음엔 저를 보러 잠깐 들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도 그렇게 드렸죠. 오시느라 번거로우셨겠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랬더니 시누이 될 분이 웃으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여기 살아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거실을 다시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소파 뒤쪽 벽면을 따라 택배 상자가 1000장 가까이 쌓여 있었고 행어 2개에 여성 의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포장용 비닐과 테이프 뭉치, 반품된 옷들이 담긴 박스가 널려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더니 재고가 통째로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 부부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계속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얹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 기반이 그 집이었어요. 안방을 부부가 쓰고 있고 예비 시어머니가 작은 방을 쓰신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잠깐 계산을 했어요.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창고가 됐고, 그럼 남자친구는 어디서 지내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는 2년 전부터 회사 근처 원룸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 부부가 친정에 들어오고 미혼인 아들이 집을 나와 월세를 살고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네는 왜 계속 어머님이랑 같이 사셔? 그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결혼할 때 모은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걸 외곽에 땅 사는데 넣었대. 근데 그게 지금 안 팔려서 묶여 있어. 집 구할 돈이 없는 거지. 그럼 그 땅이 팔릴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야? 뭐, 그렇게 되겠지. 저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이건 지금 확실히 해두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하나만 분명히 말할게. 다른 건 다 맞춰볼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합가하는 건 나 진짜 어려워. 지금 누나네가 그러고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한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럴 일은 내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어서 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저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씻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 거실 풍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천장까지 쌓인 택배 상자와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리시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요. 사연이야 있을 수 있죠.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품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 부부는 3년째 친정에 들어와 있는데 정작 아들은 원룸을 얻어나가 있다는 구조요. 그 집에서 누가 밀려나고 누가 남았는지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정작 그걸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예비시댁에서 처음으로 밥상을 받던 날 저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처음 뵙는 자리니까 어색한 질문 몇 개쯤은 나오겠지.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거냐거나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이야기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꺼내신 화제는 제 쪽 부모님의 재산이었습니다.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사돈어른이 은행에서 30년을 계셨다며. 그럼 퇴직금도 꽤 나왔겠네요. 외동딸 하나 결혼시키는 건데 준비해 두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려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표정을 굳히는 대신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부모님께 목돈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랑 이 사람이 모아둔 걸로 전셋집 구하기로 이미 정했거든요. 부모님이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이 도움받지 않기로 정한 거예요. 이 말은 미리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대로였죠. 결혼은 양가 통장을 합치는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책임지는 출발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유, 그게 제일 답답한 소리야. 현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요? 그 돈은 2년 뒤에도 그냥 그 돈이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죽은 돈이라고. 저희는 원금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돈을 모르는 거예요. 대출 조금만 보태면 신축 빌라 하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 바닥에서 15년을 굴렀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딱 갈려요. 지금 유진 씨 하는 소리는
몇 년 뒤에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소리랑 똑같아. 말투가 사납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시원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죠. 그게 이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정을 씻지 않고 제 계산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결혼 시작하자마자 큰 빚을 지고 싶지가 않아요. 원리금 계산해 봤는데 저희 두 사람 월급의 절반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숫자까지 대며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젊은 애들이 월급만 믿고 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대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대출을 못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친정에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되잖아. 아니면 대출을 내든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저를 좀 굳게 만들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은행 출신이시면 아직 인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때 조건 좋은 상품은 아무나 못 찾아요.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좋은 거 있나? 밥상 위로 잡채 접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시누이 될 분은 휴대폰으로 쇼핑몰 주문을 확인하는지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남편분은 국에 밥을 말아서 조용히 드시기만 하셨고요.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부모님 재산하고 저희 결혼 예산은 별개예요. 그건 부모님 노후 자금이지 제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받고 싶지 않은 대출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제 딴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같은 이야기가 한 바퀴 더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가 아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2년 만에 얼마를 벌었는지, 결국 부모가 조금씩 보태주는 게 세상 이치라는 이야기까지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인데 왜 자꾸 유진이네 돈 얘기를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틀리고 말고를 떠나서 유진이 부모님 통장을 왜 엄마가 계산하고 있냐고. 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만 좀 해. 아들이 정색하고 말하니 그제야 분위기가 멈췄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알았어.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라며 물러나셨고 남은 식사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밥맛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신호에 걸렸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오늘 기분 안 좋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오늘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 있어도 안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라 안 들으신 것 같았어. 그는 잠시 대답이 없다가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큰 대출 받을 생각 없어. 엄마가 분양 일을 오래 하셔서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게 신념처럼 굳어버린 거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는 됐고 나 하나만 확실히 하고 싶어.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재산이나 대출 문제에 계속 관여하시면 나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건 협박이 아니라 내 기준이야.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는 잠깐 저를 돌아보더니 정말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집이랑 돈 문제는 우리 둘이 결정해. 엄마가 끼어들면 내가 막을게.
이건 내가 약속해. 그 사람이 제게 한 약속을 어긴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약속 시간부터 사소한 심부름까지 전부 지켜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준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문제의 자리는 상견례였죠. 한정식집 방 안에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두어 번 나올 때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가 이모계약 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이 오갔고 아버지도 편하게 술을 한 잔 받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안심이 깨진 건 갈비찜 접시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사돈어른, 제가 오지랖인 줄 알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애들이 전세로 시작한다는데 요즘 그건 아닙니다. 어른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돈어른이야 퇴직금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실 텐데 따님한테 조금만 보태주시면 신축 빌라 하나는 충분히 잡아요. 젓가락 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고 남자친구는 테이블 밑에서 제 손등을 툭 쳤습니다. 자기가 나서겠다는 신호였겠죠. 그런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을 상대하시는 분이라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사돈, 애들이 충분히 모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부모는 그냥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희는 아이들 결정에 토달 생각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켜보는 것도 좋은데 시기라는 게 있어요. 대출을 좀 껴서라도 지금 사놔야. 어머니가 말을 자르지는 않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면서 아주 차분하게 되물으셨죠. 사돈, 그렇게 좋은 집이면 사돈께서 먼저 아드님께 보태주시죠. 방 안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웃음기를 유지하려고 애쓰셨지만 대답이 늦어졌어요. 저야 뭐 지금 딸내 부부까지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요. 여유가 없죠, 솔직히. 그러시죠. 저희도 그래요. 어머니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도울 형편이 안 되시면 신부 쪽에만 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애들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하러 계산기를 두드려요. 말은 부드러운데 내용은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참 고마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앞서서 그랬죠. 뭐라며 화제를 돌리셨고 그 뒤로는 예식장 날짜와 하객 규모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오늘 좀 걸리는 게 있다. 뭐가? 저 사돈이 집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남의 통장을 먼저 보시더라. 집을 보는 눈은 밝으신 것 같은데 사람 지갑부터 계산하는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 팔을 툭 쳤어요. 엄마, 그분 직업이 그거잖아. 하루 종일 대출이랑 자금 계획 얘기만 하시니까 습관이 된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마음 한구석이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2번 반복됐다는 게 걸렸거든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2번이면 태도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 둘이 전세로 살겠다는데 어른이 더 말해서 뭐 하겠냐고. 앞으로 그 얘기 안 하시겠대. 진짜로? 응. 내가 상견례 끝나고 집에 가서 한참 얘기했어. 유진이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 다시 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엄마도 좀 민망하셨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사실 며칠 동안 예식장 계약서를 앞에 두고도 도장 찍기가 망설여졌거든요. 그날 저는 노트에 정리해둔 결혼 예산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 예식 비용, 혼수와 예단, 남는 여유 자금까지 칸칸이 적혀 있는 표였어요. 이 숫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나머지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결혼자금 문제만큼은 이제 정리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정리됐다고 생각한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원가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유진 씨, 바쁜데 미안해요. 내가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견례 때의 그 껄끄러움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말투였어요. 예전에 내가 분양했던 빌라 중에 개인 투자자분이 갖고 계신 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전세를 놓으신대요. 조건 맞으면 내가 소개해 줄게요. 다른 데 나가기 전에요. 집주인분이 직접 안 하시고요. 그분이 지방에 사세요.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부탁하셨죠. 집 보여주고 괜찮은 세입자 좀 소개해 달라고요. 내가 그 단지 다 분양한 사람이니까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솔직히 그 전화가 반가웠어요. 저는 그때 신제품 출시를 2달 앞두고 있어서 퇴근이 밤 10시를 넘기는 날이 많았거든요. 부동산 몇 군데를 돌면서 집을 보러 다닐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주말마다 남자친구와 두어 곳씩 보러 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이미 나가 있고 남은 건 조건이 아쉬웠죠.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조건을 정리했어요. 예산은 2억 4천 이내, 지하철역까지 도보 15분 안쪽, 방 2개 이상, 주차 가능. 저는 그걸 문자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온 속도가 놀라웠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후보 3곳을 추려서 보내주셨는데 사진만 던져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비가 얼마인지, 역까지 실제로 걸어보면 몇 분이 걸리는지, 남향인지 동향인지, 앞도로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칸을 나눠 적어두셨더군요. 심지어 오후 2시에 찍은 거실 사진과 오후 5시에 찍은 사진을 나란히 붙여서 일조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해두셨어요. 그 표를 보고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우리 엄마 스타일이야. 다른 건 몰라도 집 보는 건 진심이거든. 첫 번째 집은 역에서 5분 거리로 가까웠지만 15년쯤 된 건물이라 배관이 걱정됐어요. 두 번째는 새 집이라 깨끗한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해서 출퇴근이 만만치 않았죠. 세 번째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준신축 빌라였습니다. 주말에 새 집을 직접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 들어선 순간 저랑 남자친구가 동시에 서로를 봤습니다. 주차 공간이 세대별로 확보돼 있었고 거실이 남향이라 오후 햇빛이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작은 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가에 책상 하나 놓으면 딱 제 서재가 되겠더라고요. 여기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흡족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유진 씨는 딱 이 집 스타일이야. 그날 집을 나오면서 저는 상견례 이후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말이 세고 남의 지갑 계산이 빠른 분인 건 맞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싶더군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던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도 결국 이분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집은 집주인이 나한테 맡긴 물건이라
아직 인터넷에 안 올라갔어요. 부동산 앱에 뜨는 순간 하루 만에 나가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거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본 비슷한 조건의 전셋집보다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싸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어머님, 등기부등본이랑 집주인분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 조심스럽게 여쭸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반색하셨습니다. 당연하지. 그거 안 보고 계약하면 그게 바보야. 그러면서 서류철에서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위임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장을 다 사진으로 찍어뒀죠. 다만 위임장 내용을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집을 보여주고 세입자를 소개해도 된다는 내용까지만 적혀 있었지 보증금을 대신 받아도 된다는 문구는 없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여쭙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증금 수령 얘기는 없는데요. 아, 그건 그 양반이 서류를 오래전에 써준 거라 그래요. 나랑 그분이 몇 년째 거래한 사이인데 그 집 계약금 받고 넘기고 하는 거 늘 내가 중간에서 다 했어요. 그때마다 위임장 새로 쓰고 그랬으면 일이 되겠어요? 말투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15년 그 일을 해온 사람의 익숙함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마음 한쪽이 걸려서 정식 계약할 때는 집주인분 계좌로 넣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유진 씨, 내일 다른 세입자가 그 집 보러 오기로 했어요. 부부인데 조건이 우리보다 좋아요. 내가 그쪽을 마냥 막을 수는 없고 우선 예약금이라도 걸어놔야 물건을 잡아둘 수 있어요. 얼마를요? 1,000만 원이요. 그거 넣으면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보여줄 명분이 생겨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머님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게 맞나요? 집주인분 계좌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집주인이 지방에 있잖아요. 정식 계약일까지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날 계약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들 해요. 원래 그렇게들 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죠. 빌라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고 이렇게 썼어요. 어머님, 확인차 문자 드려요. 지금 보내는 1,000만 원은 위 주소 빌라의 전세 우선 예약금이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액 돌려받는 게 맞나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맞아요. 계약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전액 돌려줄게요. 걱정 말고 보내요. 그리고 돈을 보낸 뒤에는 한 장짜리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자금 보관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빌라 주소와 금액, 용도가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성함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예민하게 굴었죠. 개인 계좌로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직접 물어볼게. 그러고는 제 앞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스피커로 같이 들었어요. 엄마, 이게 유진이 돈이야. 내 돈도 아니고.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건데? 얘는 집주인 부탁받아서 잠깐 보관하는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왜 그래? 통화가 끝나고 그는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도 같이 확인한 일이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나도 책임 안 피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 사본의 이름이 같았고 주소도 제가 직접 본 그 집이 맞았어요.
근저당이 잡혀 있긴 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게 확인을 마치고 제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체 메모란에는 빌라 주소를 줄여서 적어뒀고요. 사흘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유진 씨, 잘 됐어요. 집주인이 기존 담보대출을 좀 갚고 전세를 놓겠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근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 일부 정리하고 나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유진 씨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보증금 순위가 올라가니까. 듣기에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요. 말소에 필요한 돈 중에 9천만 원만 먼저 보내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 줄이고 정식 계약일에 말소 서류 들고 오시겠대요.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대출 갚는 돈이면 은행이나 집주인분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은행 창구에 같이 가도 되고요. 유진 씨, 그 양반이 지금 계약 절차 전부를 나한테 맡겨놨어요. 이사비며 중개 수수료며 정산할 게 여러 개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한 거고요. 돈이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납득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내는 9천만 원은 위 빌라의 전세 보증금 일부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 맞죠? 돌아온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집 전세 보증금 일부예요. 다른 데는 절대 안 씁니다. 절대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기존 자금 보관 확인서에 추가 금액을 손글씨로 적고 다시 서명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도 한 번 더 어머니께 확인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건 나도 같이 결정한 거야. 기록은 다 남아 있었고 집도 실제로 존재했으며 집주인도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9천만 원을 추가로 보냈어요. 그날 밤 통장을 보는데 잔고 숫자가 확 줄어 있어서 잠깐 속이 서늘하긴 했지만 계약일까지 열흘 남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미안한 톤이었어요. 유진 씨, 이게 참 기존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예상보다 일찍 이사를 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러시더라고. 새 세입자 전세금이 전액 마련돼야 나가는 세입자 이사비도 정리하고 남은 대출도 처리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1억 4천을 먼저 보내주면 사흘 뒤에 집주인이 직접 올라와서 정식 임대차 계약서 쓰고 열쇠까지 넘겨준대요. 날짜도 다 잡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딱 섰습니다. 이번 돈까지 보내면 저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전액을 개인 계좌로 넘기는 셈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이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단단해졌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전액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분하고 영상통화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 돈은 제가 집주인분 계좌로 직접 보낼게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넘어왔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수술받고 회복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대신 움직이고 나한테 다 맡긴 거고요. 유진 씨, 내가 이 일을 15년 했어요. 내 이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어머니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전해준 말로는 목소리를 꽤 높였다고 하더군요. 엄마, 계약서 없이 전액 받는 게 어디 있어. 유진이 10년 모은 돈이야. 그날 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게 쓰신 문자였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랬어요. 유진 씨, 이 계약이 틀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라도 그 돈은 무조건 돌려줄게요. 내 집 걸고 약속해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기까지 말하면 진짜야. 사흘이잖아. 내가 계약일에 반차 내고 같이 갈게. 그때 서류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다 없자. 저는 그 문자와 새로 받은 확인서를 저장해 두고 마지막 1억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흘만 지나면 저 숫자가 우리 집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계약일이 왔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거니까 집주인분 수술 경과가 안 좋아서 못 올라오신다고 하더군요. 다시 잡은 날짜에는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전화를 늦게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밀리고 나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동안 받은 문자와 확인서를 전부 출력하고 이체 내역서도 은행에서 발급받아 파일에 정리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그도 병원에서 조퇴하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은 신축 빌라 단지 앞상가 1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에 분양 현수막이 붙어 있고 안쪽에는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공간과 상담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죠. 저희가 들어서자 안쪽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저를 보자마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답을 주셔야겠어요. 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캡처, 자금 보관 확인서. 순서대로요. 집주인분 연락처 주세요. 제가 직접 통화할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종이컵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셨어요. 눈을 계속 피하시더군요. 남자친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말을 못해? 그 집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씨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신혼집을 좀 나중에 구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집 방 하나 정리하면 돼요. 어머님, 제 돈 2억 4천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대답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딸의 집을 샀어요. 사무실 안 공기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어요. 추궁 끝에 나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보낸 2억 4천만 원에 신우이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 7천만 원을 더해서 3억 1천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했다는 거였어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이미 다 치렀고 등기까지 신우이 이름으로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1억 4천을 보내기 며칠 전에 이미 잔금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말도 나왔어요. 제가 본 그 준신축 빌라, 오후 햇빛이 바닥까지 들어오던 그 집은 애초에 저희 집이 될 예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신우이 남편분이 사무실로 불려왔어요. 장모가 급하게 오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상황 설명을 듣던 그분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벽을 짚고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또요? 어머님, 또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쳐다봤어요.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아니 유진 씨. 저도 결혼할 때 모아둔 돈 1억 2천만 원을 어머님한테 맡겼어요. 집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요. 그 돈 저 몰래 외곽 땅 사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3년째 안 팔려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파일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종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몸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전세 보증금이라고 받아가신 돈으로 어떻게 따님 빌라를 사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죄책감보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와 있더군요. 유진 씨, 내가 그 돈을 어디 가져다 버린 게 아니야. 딸의 부부가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집이 없어서 3년을 저러고 사는데 내가 부모로서 손 놓고 볼 수가 있어야지. 급하니까 가족 돈을 잠깐 돌려 쓴 거예요. 잠깐. 가족 돈이라는 말에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아직 그 집 며느리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 돈은 10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반납해가며 제가 모은 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미 가족 공동의 자금으로 정리돼 있었던 거예요. 돌려 쓰셨다면서요. 그럼 지금 돌려주세요. 오늘이요. 그게 지금 안 돼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도 딸의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등기를 넘겨받으셨으면 되팔면 되잖아요. 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팔리는 물건이에요? 유진 씨, 결혼식이 2주 남았어요. 청첩장 다 돌리고 예식장 잔금까지 넣어놨는데 설마 이 일로 결혼을 업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야 이 상황의 구조를 이해했어요. 이분은 저를 가족으로 여겨서 제 돈을 믿고 맡아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이라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계산하신 거였죠. 청첩장이 다 돌아갔고 양가 어른들이 이미 인사를 나눴고 예식장 계약금이 들어가 있으니 이 여자는 시끄럽게 못 만든다. 그 계산 위에 제 통장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정말로 웃음이 나오더군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네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해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빌라 가지세요. 그 집이랑 같이 이 결혼도 가져가시라고요. 유진아, 저는 이 결혼 안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잠깐만. 갑자기 파혼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거잖아. 돈은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결하는데? 내가 신용대출 받을게. 내 신용도 나쁘지 않고 병원 재직 증명 있으면 한도 나와. 다른 전셋집 구하자. 지금이라도 알아보면 돼.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새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순서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님한테 2억 4천 먼저 돌려놓으시라고 해야지. 왜 피해자한테 다시 빚내서 살자고 해? 그러면 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닐잖아. 그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유진 씨, 몇 달만 기다려요. 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내가 그 바닥 사람이라 대출은 잘 알아요. 반년이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남의 돈 쓰실 때는 저한테 허락 한 번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돌려주실 날짜는 왜 어머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반년이든 1년이든 그거 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파일을 챙겨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있고요. 어머님이 서명하신 자금 보관 확인서도
2장 다 있어요. 용도 확인한 문자도 아파트 담보 잡아서라도 갚겠다고 하신 문자도 그대로 남아있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저 내일 변호사 만나요. 고소하고 그 빌라 처분 못하게 하는 절차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 시원시원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남자친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신우이 남편분은 벽에 기대선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나왔어요.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예비 시어머니, 신우이,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그쪽 친척 번호까지 떴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현관 앞에 몇 시간을 서 있었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날 밤에 전부 말씀드렸어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건 제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상견례 때 그 사람 눈을 보고 걸렸었다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미안한 사람은 따로 있지. 저는 두 분께 부탁드렸어요.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라고요. 감정으로 붙어봐야 우리만 손해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노트북과 서류철을 가져오시더니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셨어요. 유진아, 처음부터 순서대로 가자. 첫 문자 온 날짜가 언제야? 아버지는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날짜별로 붙이고 문자 캡처를 그 옆에 배치하고 통화 녹음 파일에는 날짜와 통화 시간, 주요 발언 시각을 따로 적어 목록을 만드셨어요. 작은 보관 확인서 2장은 원본 사진과 확대본을 함께 정리하셨고요.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렇게 앉아 계시더군요. 아빠, 그만하고 주무셔. 아니야. 이런 건 기억이 선명할 때 해놔야 돼. 며칠만 지나도 순서가 헷갈린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전에 기록 없어서 당해봤잖아. 그때 내가 배운 게 뭔지 아니? 억울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너는 다행히 증명할 게 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팀장님께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정리해 주신 파일을 통째로 내밀었더니 변호사가 그걸 넘겨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네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변호사 설명은 명확했어요. 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문자로 확인받고 그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 개인 계좌로 받아갔다는 점, 위임장 범위를 넘어서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이 다 남아있으니 사기 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일 급한 건 그 빌라예요. 지금 명의가 따님 앞으로 돼 있죠? 그걸 팔거나 담보를 더 잡아버리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처분을 막는 조치부터 넣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로 신우이 명의 빌라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를 신청했어요. 동시에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각각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용도를 명시한 문자와 통화 녹음, 작은 보관 확인서 원본을 제출했고요.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변호사가 통화는 녹음만 해두면 문제 없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유진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경찰서까지 가?
법원 서류가 집으로 왔어. 이걸 이웃들이 보면 내가 무슨 꼴이 되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가족이 될 사람 전세금을 몰래 가져다 쓰신 그 순간부터 그 얘기는 끝난 거예요. 제가 끊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끊으신 겁니다.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범죄자로 만든 게 아니라 하신 일을 그대로 적어서 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좀 떨렸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사무실에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소리도 질렀고 돈을 돌려놓으라고 했고 자기도 책임지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소환 통보가 나오자 태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고소만 취하해주면 안 될까?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내가 대출받고 누나도 갚고 엄마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고소는 좀 엄마 나이가 62이야. 이 나이에 경찰서 조사받고 잘못하면 정가자 되는 거잖아. 정가자? 응.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엄마야. 평생 혼자 우리 둘 키운 사람이라고. 저는 창밖을 보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 잃었지? 2억 4천. 응. 그 돈 10년 걸려서 모았어. 내가 야근하는 날마다 내가 편의점에서 두유 사다 준 거 기억나? 그 밤들이 다 그 돈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내 돈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정과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잠시 조용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를 감옥에 보내라고? 보내라는 게 아니라 책임지시게 하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다른 말이야? 엄마도 누나 이혼 막아보려다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의 결혼 자금을 훔쳐서 자기 딸 결혼을 지키는 게 어떻게 단순한 판단 실수야? 그럼 내 결혼은 지켜질 필요가 없는 거였어? 그리고 판단 실수를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내 통장으로 해? 그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할 때 내 편 되어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몇 번이나 약속했잖아. 어머니가 간섭하면 내가 맡겠다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 말들 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한 말이야. 정작 일이 터지니까 너는 어머니를 골랐어. 그게 내 진짜 대답이야. 유진아, 그건 됐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날 저는 그 사람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 제가 저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약속을 지키는지를 제일 크게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지켜진 약속은 사실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예정대로 시작됐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사기 혐의로 소환됐고 조사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 쪽에도 확인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회사 이름과 과거 고객 자료가 이 일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죠. 15년을 그 현장에서 일한 분이니 회사에 연락이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한테는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 무렵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계속 만나자고 하셨어요. 문자로, 전화로, 나중에는 손편지까지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 무시했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감정을 풀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얼마나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만나되 절대 그 자리에서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조건은 우리가 먼저 제시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였어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분을 보고 솔직히 잠깐 못 알아봤습니다. 몇 주 사이에 얼굴이 확 상해 계셨어요. 늘 정갈하게 넘기시던 머리도 눌려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다 구겨져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유진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요. 형사합의만 해줘요. 응? 내가 이 나이에 정가가 붙으면 일도 못해요. 일을 못하면 갚을 능력도 없어지잖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조건표였어요. 어머님, 저 감정으로 온 거 아니에요.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마련하셨다는 3천만 원을 오늘 즉시 제 계좌로 넣으실 것. 둘째, 남은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머님뿐 아니라 따님까지 공동 채무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 셋째, 그 빌라에 제 앞으로 담보를 설정할 것. 딸에까지요? 걔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어도 그 집 명의자는 따님이에요. 제 돈 2억 4천이 들어간 집에 살고 계신 것도 따님이고요. 모르고 받았어도 받은 건 받은 거예요. 그날 신우이도 카페로 불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기 돈이랑 대출로 마련해 주는 줄 알았다고,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보여드리니까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집 지금 넘어가면 저 갈 데가 없어요. 저도 갈 데가 없었어요. 저는 신혼집이 없어졌고요. 한참을 울다가 신우이는 결국 공동 채무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장 집을 잃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담보 설정 서류도 그날 함께 정리했어요. 저는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입금받았고 형사합의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가 아주 꼼꼼하게 다듬었어요. 원금 반환 청구권과 민사상 권리는 그대로 남겨두는 조건이었죠. 카페를 나오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 뒤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유진 씨, 그래도 우리 아들은 좋은 애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들로는 좋은 사람이겠죠. 3천만 원이 통장에 찍힌 날,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두 자리로 떨어져 있던 잔고 앞자리가 조금 올라간 걸 보면서도 기쁘지가 않더군요. 원래 제 돈이었으니까요. 잃었던 걸 조금 돌려받은 것뿐인데 왜 감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남은 2억 1천만 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합의서에 원금과 민사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단 한 글자도 넣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런 사건에서 제일 흔한 실수가 합의하면서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사는 형사고 돈은 돈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돈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첫 번째 기한이 지나고 2주쯤 여유를 더 드렸는데 그때는 아예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공동 채무 확인서와 빌라에 설정해둔 담보를 근거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잠깐 멈추긴 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무엇으로 지어진 집인지 다시 생각하니까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제 10년으로 지어진 집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집을 지키려고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7천만 원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데다가 제 담보까지 얹혀 있으니 은행에서 받아줄 리가 없었죠. 쇼핑몰 소득이라는 게 세금 신고상으로는 들쭉날쭉해서 소득 증빙도 제대로 안 됐고요. 나중에 들으니 저축은행 몇 곳까지 돌았지만 전부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억 1천만 원에 산 집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15년 경력으로 골랐다는 몇 년 뒤엔 반드시 오른다던 그 집이요. 경매 낙찰가는 약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그냥 증발한 셈이죠. 저는 낙찰 결과를 확인하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은 무리해서라도 사야 남는 게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 정작 그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거였으니까요. 배당 순서는 냉정했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7천만 원이 먼저 빠지고 경매 진행 비용과 세금이 빠지고 그러고 남은 금액을 제가 받았어요. 앞서 받은 3천만 원까지 다 합쳐도 제 피해액 2억 4천만 원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몇 천만 원이 여전히 비어 있었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았어요. 공동 채무 확인서를 받아둔 게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신우이는 쇼핑몰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물류창고 포장 아르바이트까지 나가게 됐다고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쪽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겠다는 각서를 다시 쓰셨고요. 그 무렵에 신우이 부부가 갈라섰습니다. 신우이 남편분은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을 확인한 그날 이후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3년 전에 신혼자금으로 맡겼던 1억 2천만 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곽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을 정식으로 문제 삼기로 하신 거죠.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장모를 상대로 별도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자료를 맞춰보는 과정에서 저와 그분이 몇 차례 통화를 했어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람이 둘이라는 게 소송에서는 꽤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통화 끝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돈 없어진 거 알고도 3년을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 때문에요. 장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사위가 처가 돈 문제로 소송을 걸면 그게 사람이냐고. 그 말에 눌려서 3년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바보 같아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참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넘었을 때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계속 볼 사이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을 3년 전에 누가 저한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조용히 당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서로 위로할 처지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움직이신 일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속일 때 쓴 게 뭐였냐면 개인의 말솜씨만이 아니었거든요. 분양대행사 팀장이라는 직함, 그 회사에서 실제로 분양했던 물건, 과거 고객 정보, 회사 서류철에서 꺼낸 등기부등본과 위임장. 그게 다 저를 안심시킨 재료였어요. 저희 이모 계약을 잘 처리해줬다는 기억까지 포함해서요. 유진아,
이건 그 사람 개인 문제만이 아니야. 회사 간판 뒤에 숨어서 한 짓이잖아. 회사가 알아야 돼. 어머니는 소문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지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사건 접수준과 송금 내역, 자금 보관 확인서, 사본을 챙겨서 분양 대행사 대표를 직접 찾아가셨죠. 반찬가게 앞치마를 벗고 옷장 깊숙이 있던 정장을 꺼내 입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상해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서류만 보시고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게 있는지 판단해 주세요. 어머니가 대표에게 하신 말이 그거였다고 해요. 감정을 씻지 않고 서류만 놓고 나오셨답니다. 회사는 내부 확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세입자를 소개해도 된다는 제한적인 위임장을 마치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사용했다는 점이었죠. 그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소문은 그 업계에서 참 빠르게 돌더군요. 예전에 그분에게 계약했던 고객들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내 계약서에도 이상한 조항이 있는 거 아니냐. 내 위임장은 어떻게 처리됐냐. 계약금 중간에서 받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 없느냐. 그런 확인 요구가 며칠 사이에 쌓였습니다. 회사는 결국 그분을 분양 현장에서 배제했어요. 고객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사무 보조 업무로 자리를 옮기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15년이었어요. 그 바닥에서 이름 석자로 일해온 15년이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통쾌하다기보다 좀 서늘했어요. 사람이 쌓은 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차단해뒀던 번호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자친구였어요. 끊지 말고 3분만 들어줘.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때 그런 말을 한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돈 문제는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앞으로 어머니와 연락도 끊고 따로 살겠다고, 납은 돈은 자기가 갚아나가겠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생각해 줄 수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나 진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워하려고 애썼지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야근하고 나오면 로비에 두유 하나 놓고 가던 사람이었고 7시 약속에 6시 55분에 도착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5년 뒤에 우리 모습까지 같이 그려봤던 사람이잖아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밤 11시에 걸려왔던 그 전화요. 내가 2억 4천만 원을 잃은 사람인데 제 안부보다 먼저 나왔던 그 말. 고소만 취하해주면 안 되겠느냐던 목소리. 우리 엄마 전과자 된다고 높아지던 목소리요.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는 평소에 하는 약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이 터졌을 때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는지에서 드러난다는 거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지킬 게 없으니까요. 미안해. 나 안 돌아가. 유진아.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근데 나는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너는 또 그쪽을 고를 거라고 생각해.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다칠 거고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이건 인정할게요. 통쾌하게 끝난 이야기처럼 들리셨겠지만 저한테는 사람 하나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피해금은 대부분 회수했어요. 완전히는 아니고 아직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은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에요. 소멸시효 관리해 가면서 몇 년이 걸리든 받을 겁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분들이 배우는 건 하나예요. 버티면 된다는 것. 저는 그걸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아요.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했고 청첩장 받으셨던 분들께는 일일이 연락을 드렸어요. 그게 제일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후유증도 있어요. 요즘 저는 사람의 호의를 예전처럼 받지 못합니다. 누가 잘해주면 이 사람은 왜 잘해줄까부터 생각하게 되고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처럼 따뜻하게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좀 슬픕니다.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분양 사무실에서 제가 만약 그냥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봐요. 2주 뒤에 예정대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댁에 얹혀 살면서 언젠가 갚아준다는 말을 믿으며 몇 년을 기다렸겠죠. 그러다 또 어떤 이유로 제 통장이 열렸을 거고요. 3년을 참으셨다는 그분처럼요. 저를 살린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시키신 그 습관 하나였어요. 날짜 적고 금액 적고 이름 쓰는 것.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그거 하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로 억울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미루고 계신 게 있지는 않나요? 물어보면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그냥 넘기고 계신 돈, 서류, 약속 같은 것들이요. 부모님이니까, 형제니까,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믿어야지 하면서 넘긴 것들이요. 경계를 긋는 일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일수록 선이 분명해야 관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요구하는 걸 무례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확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곁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저처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당신이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온 사람이라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고 부끄러워하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직 사람을 예전만큼 쉽게 믿지는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는 마음만으로 믿지 않고 기록과 함께 믿으려고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식 2주 전에 파혼한 제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아들까지 버린 게 과했는지, 62 어머니를 정과자로 만드는 고소가 옳았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